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에서 12km 떨어진 버려진 우물 수시차의 바닥에서 경찰은 탄 참나무 고리들과 단순한 버튼식 전화기를 발견한다. 이 기기는 8개월 전에 실종된 사학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의 것이다. 금속 고리들에서 전문가들은 고고학 박물관의 문장이 새겨진 밀랍 자국을 발견한다. 마르코는 누구였으며 그날 밤 기름 공장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그의 물건들이 우물 바닥에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제 사건의 주요 수수께끼다. 2012년 5월 11일 아침, 수사작전팀이 수시차라는 이름의 버려진 우물에 도착했다. 이 지역은 번화한 도로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반쯤 무너진 건물들, 오래전에 문을 닫은 농장의 잔해들이 있다.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어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7m 깊이에서 수사관들은 탄 참나무 통에 금속 고리들을 끌어올렸다. 불꽃이 금속을 너무 심하게 변형시켜 원래 용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금 후에 노키아 브랜드의 전화기가 발견되었는데 낡고 단순한 버튼식 기기로 화면이 깨져 있었다. IMEI 번호는 소유자가 2011년 9월 3일에 실종된 22세의 사학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임을 가리켰다. 그의 수색은 이미 8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이 물건들이 잊혀진 우물에서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감정 결과 즉시 몇 가지 핵심 단서를 제공했다. 고리들에서 지역 고고학 박물관의 문장이 새겨진 미세한 밀랍층이 발견되었다. 루키치의 전화기는 바로 그날 저녁 22시 42분부터 침묵했다. 이것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던 확인된 시간이다. 또한 수사부는 주유소 슈타블린치 매장의 2호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은 방수포로 덮인 트레일러를 끈 낡은 녹색 니바를 22시 10분에 포착했다. 차량은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의혹은 즉시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첫 번째는 기름 공장 소유주인 안테 페트로비치다. 56세의 남성으로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정직한 사업가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의 이상한 야간 여행과 공장 부지에서 주기적으로 나는 탄 냄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고고학 발굴 현장의 경비원 네나드 쿨리치다. 43세의 남성으로 마르고 조용하다. 이번 사건 이전에 그는 이미 지역시장에서 고대 동전을 판매한 혐의로 책임을 진 적이 있다. 당시 쿨리치는 그것이 우연한 발견이라고 주장했고 박물관이 그의 말을 확인한 결과 단서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제 통에서 밀랍이 발견된 후 동전들이 다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동전들이 실종된 학생 마르코 루키치도 연루된 더 큰 사건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아직 이 수사 라인은 열려 있었지만 더 신중하게 재검토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법원 명령 제107 13호 2011을 받고 안테 페트로비치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계좌, 지불, 자금 이동, 모든 것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학생 실종 기간의 은행 계좌 활동, 특히 큰 금액이나 이상한 거래에 주목했다. 이날 우물 근처에는 지역 주민들도 모였다. 그들 중에는 실종된 학생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경찰의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의 실종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무언가라도 찾기를 희망했다. 저녁에 법의학 감정에서 소식이 왔다. 금속 고리들의 내부 표면에서 검게 변한 직물 섬유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이것은 통과 함께 탄 인간의 옷 잔해다. 수사관들은 이제 우물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주요 질문들은 답이 없는 채로 남았다. 그날 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으며 왜 학생의 물건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고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범죄의 흔적을 숨기려 했는가?
다음 단계에서 수사는 이 복잡한 사건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페트로비치의 금융거래 조사로 넘어갈 것이다. 2011년 9월 2일 아침, 소규모 기름공장 소유주인 안테 페트로비치는 자다르 크레디트나 은행에서 시간을 보낸다. 직원들은 그를 정기적으로 보는데 익숙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금융 문제에 정확했다. 보통 각 거래는 명확한 목적과 문서적 확인이 있었다. 이날 페트로비치는 한 번에 4만 5천 쿠나를 현금으로 인출한다. 목적은 명시되지 않았다. 페트로비치는 걱정스럽거나 동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나중에 경찰에게 사업가가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유일한 이상한 점은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테는 보통 무현금 결제를 선호했고 회계 문서를 철저히 관리했다. 12시 35분에 파코슈타나 항구의 외부 감시 카메라가 페트로비치를 모르는 남성과 함께 포착했다. VHS 카메라는 그들의 인사, 짧은 악수, 그리고 페트로비치가 가방을 전달하는 것을 기록했다. 비디오는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모르는 남성은 시베니크의 복원가로 주기적으로 기름 공장과 협력했다. 그는 회사의 주문으로 오래된 참나무통을 복원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복원가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현금 수령을 단호히 부인하며 페트로비치로부터의 모든 지불은 오로지 은행 송금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게 해당 영수증과 지불 문서를 제공한다. 모든 기록이 그의 말을 뒷받침한다. 현금 지불은 없었고 없었다. 안테 페트로비치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될 때 그는 확신에 차서 복원객에 바로 인출한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한다. 안테의 말에 따르면 복원가는 불필요한 은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복원가의 공식 진술과 문서들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수사부는 기름 공장의 회계부에 접근한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기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바로 그 사학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 이름으로 된 수표에 카본 복사본. 수표 금액은 정확히 4만 5천 쿠나다. 언뜻 보기에 안테가 인출한 금액이 학생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문서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수표가 같은 날 은행에서 ERR53 코드, 기술적 오류로 취소되었음이 밝혀진다. 취소된 수표는 유효한 문서들 사이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는데 마치 제거하지 못했거나 파기하는 것을 잊었던 것 같다. 처음에 경찰은 이 수표가 큰 금액이 바로 마르코를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로 여긴다. 그러나 회계부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마르코 루키치의 계좌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사부는 일시적으로 이 버전을 거짓 단서로 간주하고 다른 설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저녁 수표에 실패한 거래 후에 파코슈타나 중심가 ATM의 감시 카메라가 다시 페트로비치를 포착한다. 23시 14분에 그는 추가로 4,500 쿠나를 인출한다. 녹화에서 안테는 긴장하거나 동요된 모습보다는 약간 걱정스러워 보인다. 몇 분 후 아틀란틱 카지노의 카메라가 페트로비치가 차분하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포착한다. 카지노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페트로비치에게는 평소 방문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 카지노 방문은 새로운 수수께끼가 된다. 수사부는 같은 날 두 번의 현금 인출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아침에 큰 금액과 카지노 입장, 전밤에 작은 금액. 페트로비치의 행동은 그의 평소 신중함과 예견성과 모순된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은 마르코 루키치의 고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학생의 근로계약서 원본을 조사하기 위해 기름공장 회계부에 즉시 요청이 보내진다. 수사부는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것이 마르코의 실종으로 이어진 후속 사건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의 이름이 경찰 조서에 나타나기 3주 전
학생 마르코 루키치는 갑자기 중요한 시험을 연기했다. 동기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이상해 보였는데 마르코는 진지한 이유 없이는 절대 수업을 빠지지 않는 규율 있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그는 지인들 사이에서 바로 야간 작업을 찾고 있었다. 마르코가 지역 학생 채팅방과 기숙사 게시판에 남긴 공고에는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이중급여라는 메모도 있었다. 고용주들의 이런 관대함은 보통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마르코는 그 순간 분명히 절박한 필요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중에 마르코의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수사관들은 긴급함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녀는 아들이 대학 기숙사 거주비로 빚을 졌다고 언급한다. 학생에게는 상당한 금액인 8,000쿠나의 빚이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아들이 이전에는 복잡한 재정 상황에 빠진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빚이 생긴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며 마르코가 불필요한 세부 사항으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버전은 파벨이라는 이름의 마르코의 동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마르코에게 또 다른 이상한 재정적 지출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학생은 오래전부터 비싼 스마트워치를 사고 싶어 했지만 완전히 새 모델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광고를 찾아 중고품을 샀는데 판매자에게 보증금만 지불했다. 정확히 2,000쿠나였다.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부는 시계 이야기를 철저히 조사한다. 경찰관들은 파벨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며 이 시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마르코가 최종 결제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동기는 확신에 차서 마르코가 전체 금액을 모으지 못했고 그 거래 이후로는 시계를 보지 못했다고 답한다. 파벨은 또한 시계 판매자가 브랑코라는 이름의 지역 젊은 전자제품 중개상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이름은 즉시 경찰에 의해 기록된다. 브랑코는 애매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소규모 거래와 이웃 나라들로의 빈번한 여행으로 알려져 있다. 브랑코는 빠르게 경찰의 관심 인물이 된다. 첫 번째 대화에서 그는 마르코와의 거래를 확인한다. 그는 또한 학생에게 어떤 슬로베니아 번호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인정하며 그 사람이 보통 밤 시간에 수행되는 간단한 작업에 대해 좋은 돈을 자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브랑코 자신은 이 작업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브랑코를 수색하는 동안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된다. 외관상 로마 동전을 닮은 두 개의 동전. 처음에는 이것이 마르코와 박물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단서처럼 보인다. 동전들은 전문가 검증을 위해 보내지지만 곧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역사적 가치가 없는 일반적인 기념품이라고 결론짓는다. 수사부는 일시적으로 이 실마리를 옆으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 수사관들은 마르코 루키치의 전화 활동을 계속 확인한다. 그의 휴대폰의 상세한 로밍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의심스러운 순간을 발견한다. 실종 하루 전날 저녁 2011년 9월 2일 23시 14분에 마르코는 브란코가 준 바로 그 슬로베니아 번호로 짧은 통화를 한다. 대화는 단 26초간 지속되며 이것으로 경찰이 슬로베니아 통신사 모비텔 SI의 공식 정보를 긴급 요청하기에 충분하다. 가입자가 누구였고 마르코와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는 아직 비밀로 남아있다. 수사관은 즉시 번호 소유자 데이터와 그의 활동 이력을 제공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모비텔 SI에 보낸다. 이 슬로베니아 번호는 이제 학생의 재정 문제와 그의 실종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사 지점이 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새로운 중요한 단서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 전 마지막 날들의 야간 아르바이트와 성급한 재정적 결정의 진정한 이유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점점 복잡해지는 수사를 배경으로 사건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난다. 그는 우물 수시차에서 약 1km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사는 지역 목동 이보 라치치가 된다. 남성은 마르코 루키치 실종 8개월 후에야 경찰과 접촉한다. 수사관들은 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고 왜 지금에서야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보는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세부 사항을 피한다. 그는 2011년 9월 3일 밤에 이상한 불을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정한다. 곧 그의 오랜 침묵의 이유가 밝혀진다. 이보 라치치는 이전에 밀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경찰과의 추가 접촉을 개인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다. 다시 문제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개입하지 않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있다. 2011년 12월에 이보는 결국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 파출소 경찰관에게 이상한 야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출소 경찰관은 목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식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중에 파출소 경찰관이 이 정보의 분실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는 사건 문서에서 기업 태만의 사례로 기록되는 사실이다. 상세한 신문에서 이보는 수사부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알린다. 그는 우물에서의 불을 이상하다고 묘사한다. 어두운 빨간 불꽃으로 타고 있었고 타는 기름에 뚜렷한 냄새가 났다. 정확한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깊은 밤에 일어났다고 확신한다. 목동은 이 지역의 이상한 현상들에 익숙했지만 그런 모닥불은 처음 보았다. 우물 근처의 교통수단에 대한 수사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보는 차분하게 트레일러가 달린 녹색 지프를 분명히 보았다고 답한다. 차는 버려진 우물 근처에 정지해 있었고 불 근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구별할 수 없는 실루엣처럼 보였다. 목동의 교통수단 묘사는 주유소 슈타블린치의 카메라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 목동의 첫 번째 묘사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우발적 자연 발화 버전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근처 지역은 이전에도 생산 폐기물과 관련된 자연 화재의 장소가 된 적이 있었다. 폐기된 기름, 기름에 젖은 통들, 이 모든 것이 특히 건조한 계절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 수사관들은 곧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 금속 고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후 기름이 수지와 섞여 의도적인 연소 촉진제를 형성했음이 분명해진다. 자연 발화는 완전히 배제된다. 실험실의 결론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우물 근처의 불은 의도적으로 피워진 것이다. 중요한 단계는 탄통의 고리에서 발견된 밀랍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의 확인이 된다. 수사부는 밀랍이 고고학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문장과 직접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한다. 실험실 분석은 밀랍이 박물관에서 중요한 전시품과 화물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샘플과 동일하다고 확인한다. 일치는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오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그런 밀랍의 복제품은 없다. 이제 수사의 관심이 다시 고고학 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수사관들은 박물관의 내부 문서와 직원들의 연락처를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하며 밀랍이 어떻게 버려진 우물 바닥에서 발견된 통의 고리에 있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 수사 단계는 고고학 박물관 직원들의 신문, 장부 확인, 그리고 밀랍으로 전시품과 컨테이너를 표시하는 내부 지침들의 검토이다. 22시 10분에 주유소 슈타블린치 매장의 감시 카메라가 트레일러가 달린 녹색 니바를 포착한다. 촬영은 컬러로 이루어지며 좋은 조명으로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차량의 승객석이 화면에 잡힌다. 몇 초 동안 승객이 특징적인 흰색 스트랩과 검은 줄무늬가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바로 그런 시계를 마르코 루키치가 최근에 구입했는데 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였다. 그날 저녁의 목격자는 교대 근무를 하던 매장 계산원이 된다. 여성은 나중에 경찰에게 운전자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한다.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기억했다. 그는 말 그대로 몸을 떨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시선 접촉을 피했다. 운전자가 기름값을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열었을 때 그녀는 최근에 꺼진 모닥불 같은 강한 탄 냄새를 느꼈다. 경찰이 기름 공장 소유주인 안테 페트로비치에게 그날 밤 그의 이동에 대해 다시 묻자 그는 주저없이 올리브를 가지러 갔다고 답한다. 안테는 그와 함께 있던 계절 노동자가 그의 말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부는 이 주장을 빠르게 확인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문의한다.
기름 공장 직원들은 그날 보통 올리브를 적재하는 창고가 20시까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모든 계절 노동자들이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페트로비치의 말과 모순되며 수사부의 그의 증언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꾼다. 영상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버전은 승객석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 경비원 네나드 쿨리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비 추정에 따르면 승객의 키는 쿨리치의 키와 충분히 일치했고 이는 이 버전을 확인할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상세한 확인은 쿨리치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경찰관들은 그가 같은 날 21시 35분에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 입원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의사들의 엄격한 관찰하에 병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사실은 문서로 확인되었고 쿨리치의 연루 버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따라서 승객이 바로 쿨리치였을 수 있다는 수사의 초기 가정은 완전히 배제된다. 경찰은 그를 더 이상 의심할 근거가 없고 안테 페트로비치와 알 수 없는 승객의 인물로 돌아간다. 이때 과학수사관들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된 페트로비치의 녹색 니바를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한다. 실험실에서 바퀴와 차량 하부에서 채취한 도로 먼지를 조사하고 우물, 수시차 지역의 토양 샘플과 비교한다.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들은 페트로비치의 니바에서 나온 도로 먼지의 광물학적 구성이 카르스트 우물, 수시차 지역의 토양 샘플과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확정한다. 이 정확한 일치는 이 먼지가 우연히 자동차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차량이 바로 그날 밤 우물 근처에 있었음을 명확히 나타낸다. 이 순간부터 수사부는 우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녹색 니바가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수사팀은 녹색 니바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복원하는 데 집중한 새로운 수사 단계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가능한 이동 경로에 위치한 추가 감시 카메라 데이터를 요청하여 그날 밤 페트로비치의 이동을 최대한 정확히 확인한다. 경찰에게는 주유소 방문 후 차량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운전자가 우연한 목격자조차 그의 행동에 주목할 정도로 동요했는지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2011년 9월 4일 아침 마르코 루키치의 어머니가 기숙사에서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그의 책상 위 게시판에 붙은 이상한 쪽지를 발견한다. 야간 운송, 이중급여라는 글이 적힌 작은 전단지였다. 광고의 전화번호가 즉시 그녀의 주목을 끈다. 슬로베니아 코드 플라로 386였다. 그녀는 아들이 이전에 추가일에 대한 대화에서 이 연락처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식한다. 어머니에게 이것은 불안한 신호가 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전화번호는 즉시 수사의 주에 깊은 관심을 받는다. 모비텔, SI 통신사에 대한 경찰 요청은 명확하지만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카드는 슬로베니아의 하루살이 회사 마리볼 카고 DOOO에 등록되어 있었다. 슬로베니아 공식 등기부에 따르면 회사는 짧은 기간에 설립되고 폐쇄되었으며 마르코 실종 한 달 조금 넘은 후인 2011년 10월 12일에 청산되었다. 회사는 이름과 청산 날짜 외에는 공개 등기부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대표자들의 연락처 정보는 없고 공식 주소에는 오피스가 오래전에 없어졌다. 경찰은 즉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는 비활성 상태다. 통신사는 회사 청산 직후 연결이 끊겼다고 확인한다. 수사부는 슬로베니아 통신사의 번호의 트래픽에 대한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중요한 단서를 얻는다. 트래픽 로그에 따르면 2011년 9월 3일 저녁에 가입자는 좌표만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좌표들은 명확하게 플로체 항구를 가리켰다. 동시에 경찰은 중개상 브랑코에 대한 버전 확인을 마친다. 이전에 그에게서 로마 동전을 닮은 2개의 동전이 발견되었다. 전문가 결론은 그들의 역사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며 이것들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관광 기념품임을 확인한다. 브랑코는 공식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그의 역할과 버전은 완전히 종결된다. 한편 플로체 항구에서 경찰은 감시 카메라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세관 통제 카메라 펠 형식과 다음날 아침 사건을 기록했다. 2011년 9월 4일 오전 6시 50분. 기록에서 작은 보트를 임대하는 남성이 명확히 보인다. 보트에는 화물이 눈에 띈다. 3개의 큰 폴리에틸렌 자루. 영상의 남성은 이전에 파코슈타나 항구의 감시 카메라에서 안테 페트로비치와 함께 보였던 바로 그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경찰관들은 점점 더 많은 실마리가 항구 활동과 의심스러운 화물의 운송으로 이어진다고 주목한다. 하지만 그 자루들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크로아티아 기상청에 2011년 9월 3일에서 4일 밤의 날씨 조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라는 공식 요청을 보낸다. 수사의 추가 단계를 위해서는 그날 밤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플로체에서 또는 그 반대로 눈에 띄지 않게 수상 이동이 가능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바다 조건 확인은 마르코의 야간 실종과 이상한 항구 통신 사이의 연결을 찾는 논리적 연속이 된다. 2012년 1월 17일 트럭 운전사 토미슬라브 코바치의 증언 덕분에 수사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는다.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화물 일지를 정기 검사하는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하게 수사관에게 마르코 루키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린다. 토미슬라브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사관에게 자신의 운행 일지, 페이지 사진을 보여준다. 2011년 9월 3일 늦은 저녁으로 날짜가 기입된 기록은 짧고 구체적이다. ZD911AN 녹색 니바 수시차에서 불 사진은 그가 버려진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활동을 목격한 직후에 찍었다. 토미슬라브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의심스러운 상황을 기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메모를 했다고 설명한다. 수사관들은 즉시 토미슬라브의 일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지역도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같은 날 지역도로 경찰서 LDPS에서 공식 답변이 온다. 번호 Z911AN 차량 녹색 니바는 안테 페트로비치 소유. 2011년 9월 2일 낮에 이 자동차는 이미 순찰에 의해 정차되어 안전벨트 착용 규칙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음. 소유자 확인됨. 페트로비치가 다시 신문에 소환되어 마르코 실종 밤에 왜 그의 차가 트럭 운전석에 목격되었는지 설명을 요구받는다. 안테는 외적 평정을 유지하며 즉시 그날 저녁 차를 사촌에게 빌려주었고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답한다. 수사관들은 즉시 페트로비치의 말을 확인한다. 사촌이 별도 신문에 소환되어 안테의 말을 단호히 부인한다. 그는 차를 빌리지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날 저녁 페트로비치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의 말은 완전히 문서화되고 수사 자료에 기록되어 이제 안테 페트로비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때 페트로비치의 변호사는 핵심 증거인 트럭 운전사 토미슬라브 코바치의 일지 사진에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변호 측은 그런 사진을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지 진위성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다. 수사부는 즉시 사진을 EXIF 데이터의 독립적인 기술 감정에 보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마크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미지와 기록이 바로 명시된 날짜에 만들어졌으며 변경이나 편집을 거치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를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변호사들의 거짓 단서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감정을 받은 후 검찰이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부분 수색에 대한 승인을 한다. 시설 수색 중 부속 건물에서 수사부가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국제 택배 DHL 패키지가 발견된다. 포장과 테이프 주름에서 과학수사관들은 특별한 종류의 카르스트 먼지를 발견하는데 광물 구성상 이전에 페트로비치의 녹색 니바 바퀴와 우물 수시차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발견은 기름 공장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 장소를 처음으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최중요 증거가 된다.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즉시 안테 페트로비치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완전한 수색 영장 준비를 시작한다. 결정은 이제 기름 공장 부지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들도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수사관들과의 협의 후에 내려진다.
이 순간 수사부는 최종적으로 안테 페트로비치에게 집중하는데 그에게는 이제 나타나는 사실들을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수사는 점진적으로 최종 단계로 넘어간다. 수사관들은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재정 문서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지불 문서에 주목한다. 마르코 루키치 이름으로 된 정확히 8,000 쿠나 금액의 수표 카본 복사본. 문서는 2011년 9월 3일 저녁으로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 안테 페트로비치가 직접 서명했다. 옆에는 시스템 메모가 있다. ERR 53. 이는 지불 취소를 의미한다. 이 금액은 이전에 그의 어머니가 알린 마르코의 기숙사 거주비 체납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제 문제는 왜 수표가 작성 직후 취소되었는지이다. 수사부는 즉시 마르코 루키치의 기름 공장에서의 공식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감독관을 검증에 참여시킨다. 감독관은 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학생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2011년 11월 30일까지 유효했다고 결론 짓는다. 작성이나 지급에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취소된 수표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수사관은 안테 페트로비치를 다시 설명을 위해 소환한다. 지불 취소 이유에 대한 질문에 안테는 짧고 확신에 차서 답한다. 마르코가 그날 밤 근무에 나오지 않았고 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즉시 모순점을 발견한다. 근무시간 기록표에 따르면 9월 3일 21시 30분에 마르코의 서명이 있어 작업장에서의 그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는 페트로비치의 증언과 정반대이다. 페트로비치의 변호 측은 마르코가 근무 시작 전에 미리 근무표에 서명했을 수도 있어서 학생의 부재가 안테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 전문가가 사건에 참여한다. 전문가는 서명을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 서명은 바로 명시된 시간에 이루어졌고 회기 신선하며 중단이나 추가층 없이 완성되었다. 변호 측의 이 버전은 공식적으로 반박되고 종결된다. 기름 공장 창고 문서의 추가 확인에서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발견된다. 그날 밤 명세서에 따르면 창고에서 3개의 참나무통이 사라졌다. 실종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고 이동은 등록되지 않았다. 이와 병행하여 경찰은 플로체 항구의 문서를 요청한다. 9월 4일 항구 화물 명세서는 총 무게 30kg의 폴리에틸렌 자루 3개의 보관 접수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자루들의 무게가 동전이 담긴 3개에 채워진 표준 박물관통의 대략적인 무게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목한다.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연결고리는 명백해진다. 수집된 데이터는 학생의 실종, 사라진 통들, 그리고 항구의 화물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부는 검찰에 제시할 예정인 통합 증거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날 밤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계획되고 조직된 성격을 띠었다고 확신한다. 2013년 2월 20일 학생 마르코 루키치 실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절정에 달한다. 피고석에는 기름 공장 소유주 안테 페트로비치가 있다. 법정은 만석이다. 관중석에는 마르코의 친족들, 기자들, 수사관들, 몇몇 증인들과 변호사들이 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집중적이다. 검사는 수개월간의 수사와 감정으로 확인된 최종 증거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법원이 주목하는 첫 번째는 2011년 9월 3일에서 4일 밤에 안테 페트로비치의 자동차가 이동한 경로이다. 재구성에 따르면 21시 45분에 페트로비치는 자신의 녹색 니바 트레일러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훔친 로마 동전이 담긴 3개의 참나무통을 적재했다. 그와 함께 마르코가 있었는데 그 순간 그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다. 기술 감정은 화물과 승객의 무게가 해당 차량에 허용 가능했음을 확인했다. 22시 10분에 차량이 주유소 슈타블린치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바로 이 순간 화면에 마르코의 시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학생이 실제로 차 안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22시 35분 비포장도로로 12km를 이동한 후 자동차는 우물 수시차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검사의 결론에 따르면 동전들이 통에서 폴리에틸렌 자루로 옮겨졌다. 그 후 안테는 특별한 연소 촉진제, 기름과 수지의 혼합물을 사용해 빈 통들을 태웠다. 동시에 이미 살아있지 않던 마르코가 우물에 던져졌는데 이는 타노스 섬유에서 얻은 DNA의 사법 감정이 직접적으로 밝혔다. 그 후 안테는 두브라바 만으로 향했다. 기상 보고서는 그날 밤이 달이 없는 밤이었고 바람이 초당 2미터를 넘지 않았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이 그때 훨씬 남쪽에서 작업하고 있어 피고에게 자유로운 이동 통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9월 4일 오전 3시 30분에 페트로비치는 두브라바 만에 도착해 미리 임대한 보트에 동전이 든 자루들을 적재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50분에 그는 플로체 항구에서 마르코가 이전에 SMS를 받았던 바로 그 슬로베니아 번호로 등록된 슬로베니아 하루살이 회사의 대표에게 화물을 전달했다. 판사는 안테 페트로비치의 재정적 동기에 별도로 주목한다. 수사부는 페트로비치가 계좌에서 인출한 45,000 쿠나가 훔친 동전의 구매자로부터 받은 성급금이었음을 증명했다. 같은 날 늦은 저녁에 인출해 카지노에서 쓴 추가 4,500 쿠나는 불법 수입을 숨기고 돈을 세탁하려는 시도였다. 즉시 작성 후 취소된 8,000 쿠나의 카본 수표로 된 가짜 이야기는 야간 작업에서 마르코의 역할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필적 전문가가 확인한 21시 30분의 근무표에 있는 마르코의 서명은 진짜였다. 이는 마르코가 계약의 자신의 부분을 완전히 이행했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페트로비치의 변호 측은 마지막 농어로 마르코의 완전한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려 한다. 법원은 이 농어를 단호히 거부하며 현재 있는 파편들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사슬이 충분하다고 선언한다. 변호 측의 다른 모든 버전들은 이전에 언급되고 수사부에서 확인된 것으로 공식 감정과 결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재판의 마지막 순간에 검사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주요 증거들을 나열하며 안테 페트로비치와 범죄 현장에 반박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는 법원에게 탄 통의 고리에서 발견된 박물관 문장이 새겨진 밀랍을 상기시킨다. 우물 수시차 근처에서 발견된 토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카르스트 먼지가 있는 DHL 패키지를 지적한다. 또한 검사는 EXIF 데이터가 진위성을 확인하고 그 운명적인 밤 우물에서 페트로비치의 자동차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는 트럭 운전사 토미슬라브 코바치의 사진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페트로비치의 나이바에서 압수된 도로 먼지가 범죄 현장 토양의 광물학적 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과학수사 감정 데이터를 제시한다. 이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검사의 최종 변론과 변호 측의 최후 변론 후 법원이 협의에 들어간다. 30분 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낭독한다. 안테 페트로비치는 마르코 루키치 살해, 역사적 가치품 절도, 범죄 은폐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는다. 형량, 재산 몰수를 수반한 22년 징역. 페트로비치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건조하고 짧게 단 한마디만 한다. 항소할 것이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포착한다. 감정 없이, 시선은 완전히 공허하다. 재판이 종료된다. 사건에서 단 하나의 요소만 미해결로 남는다. 류블리아나의 인터넷 경매, IP 로그에서 포착된 두 번째 동전 배치의 최종 구매자의 신원. 국제 요청이 이미 발송되었지만 아직 허가 대기 단계에 있다.